운동역학의 3강을 시작을 해볼까요? 운동역학의 3강도요,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3강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지뢰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문제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뒤에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3강까지는 기본적인 개념 연습이다. 개념을 빌드업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동역학이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죠? 운동역학과 운동학의 차이는 뭔가, 그리고 인체의 구조는 어떤가, 그래서 뼈와 근육과 관절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관절의 종류는 뭔구나, 막 이런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 다 하신 거죠? 복학이래. 복습과 학습을 합쳐서 복학이라고 해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그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자라고 해요. 이 역학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질량이라는 거예요. 질량, 무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속도와 속력, 그런 걸 알아야 이제 힘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힘이 운동 역학의 핵심이니까. 그런데 인체도 바로 어떤 물체라면, 그래서 인체가 어떤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혹은 무게, 그것과 인체가 낼 수 있는 속도와 그런 것들이 힘에 영향을 줄 거고, 그런데 그런 힘에 영향을 주면서 인체의 분절들, 아까 그랬죠? 몸을 조각냈을 때 조각조각 낼 수 있는 그 단위를 분절이라고 하자. 그 분절들이 움직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역학적으로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인체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체는 다른 물체와 똑같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운동역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물질은 뼈와 근육이라는 겁니다. 뼈와 근육. 그래서 인체의 물리적 특성이다라고 하면, 인체는 뼈와 근육으로 구성이 된다. 또 다른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인체도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단어하고 무게라는 단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역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구에서는요, 질량이 무게와 동일하고 무게가 질량과 동일합니다. 지구라는 단일한 공간에서는. 그런데 질량은 정확하게는요, 물질의 양이에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양이 질량이고, 어떤 바위가 있을 때 바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양이 질량이에요. 그런데 지구는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죠. 지구의 거의 대부분 어느 곳에나 중력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곳,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꼭대기는 아무래도 해저 깊숙한 데보다는 중심에서 멀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그 중력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질량을 가진 그 물질은 지구 어디를 갖다 놔도 거의 비슷한 무게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엔 같은 질량을 가진 물질을 달에 가져가면 좀 달라져요. 달은 중력의 크기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량의 물질을 달에 가져가면 무게가 6분의 1밖에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혼동해서 쓰지만, 우리는 역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역학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확실하게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피를 가진 물질의 특징을 가집니다, 인체는. 그래서 이게 인체가 운동역학적 특성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질량, 무게, 부피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뭐가? 질량이 운동 수행 과정에서 힘과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질량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질량의 중심점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서 있을 때 질량의 중심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질량의 중심점을 지구에서는 어차피 뭐 질량이나 무게나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무게중심은 운동 수행 중에 안정이라는 측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같은 경우에, 레슬링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UFC 같은 경기 같은 경우에 다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일단 흐트러뜨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무게중심을 흐트러서 안정성을 깨뜨려야 뭐 넘기든 뭐 이럴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게 스포츠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량과 무게예요. 질량과 무게.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 뭐 벌 받는 거예요. 제가 시지프스를 그려달라 그랬거든요.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인간의 편을 들었다가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 신이죠. 시지프스가. 자, 이 바위는 엄청나게 무거울 거예요. 엄청난 물질의 양으로 뭉쳐져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도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위를 달에 가져가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6분의 1로 무게가 줄어듭니다. 질량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질량과 무게라는 개념을 우선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량, 빠밤.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무게를 결정하는 물질의 양이고요.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절대 변하지 않다니. 네, 운동하면 살 빠집니다. 그러면 질량 바뀝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상태에 있는 물질일 때. 근데 이제 무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무게는 물질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무게도 달라진다는 거죠.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구는 거의 동일한 무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질량이 같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꼭대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저면 깊숙한 곳하고 얘에서 무게를 재면 무게가 다르게 나온대요. 왜냐하면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중력의 범위에서, 동일한 중력의 범위라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많이 나가면 무게도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kgf라고 쓰는데요. 요거는 킬로그램 중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킬로그램 중. 그리고 n이라고 쓰는데 이건 뉴턴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 중은요. 얘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는 9.8n이라고 말해요. 기준 중력 가속도는 9.8n과 질량을 곱한 것으로 구한다. 무게는. 그런데 이제 동일한 중력의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9.8을 구하는 거니까 질량과 무게는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걸 인체에 가져오자고요. 인체는 이제 질량이라고 안 하고 무게라고 하자고요. 우리가 달에 갈 일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화성에 갈 일도 없잖아요. 그럼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의 무게를 다룰 때 굳이 질량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게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무게의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의 중심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무게의 중심을 흐트러 놓으면 그럼 안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들은 게임의 목표 자체가 그 상대방의 무게의 중심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것, 무게의 중심을 깨뜨리는 것에 있어요. 유도, 씨름, 스모, 그 다음에 레슬링, 그리고 UFC의 태클 동작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든 질량과 무게가 모든 방향에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무게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중심선을 그려놓고 나서 무게의 중심점을 찾아놓고 나면 여기 정도가 중심일 거라는 거죠. 여기를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체형을 가졌다? 그럼 무게중심이 더 낮겠지.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체형을 가졌다? 이런 체형을 가졌다? 그럼 무게중심이 높겠죠, 아무래도. 자, 이 지점에서 물체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밀도의 강체라고 하는데, 동일한 밀도의 강체는 그 상상의 물체예요. 상상의 물체. 그래서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물체. 정말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물체를 강체라 그러거든요. 그 물체는 물체의 중심과 무게중심이 일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지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체는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한 물체를 말하겠죠.
그래서 저건 상상의 물체예요. 저거는 지구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물체가 있다면 물체의 중심과 무게의 중심이 일치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아요. 물체의 중심하고 무게 중심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게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런 사람은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더 아래쪽에 있다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인종에 따라서도 달라요. 인종에 따라서 동양인의 무게 중심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백인, 그 다음에 흑인의 무게 중심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길거든. 그래서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가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자, 회전 운동에서는요, 무게 중심이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이에요. 회전력을 토크라고 하자고요. 회전을 만드는 힘을, 회전힘, 돌림힘을. 그런데 그것의 합이 0인 지점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도 돌지 않는, 가만 놔두면 멈춰 있는, 고기를 찾아서 거기를 꼬치로 깨면 거기가 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의 균형이 유지되는 지점이다. 인체 역시 모든 질량이 어느 한 점에 집중된 무게 중심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위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지고 때로는 신체 바깥에 위치할 수도 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물체는 안 움직이잖아요. 뭐 책상 같은 거 안 움직이고 의자도 안 움직이고요. 이런 펜 같은 경우에도 가만 놔두면 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체는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몇 시간째냐면 한 5시간, 6시간째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래 아니면 카메라 없을 때 네. 뭐 이렇게 다리를 좀 털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럴 때마다 제 무게중심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는 무게중심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운동을 하다 보면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가기도 해요. 무게중심이 어떻게 몸 밖으로 나가지? 이런 동작일 때. 무게중심 지금 여기 어디에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렇게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순간적으로 나가죠, 무게중심이.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너무 나가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걸어서 무게중심을 회복하죠. 안정을 회복하죠. 자, 무게중심은 성별이나 나이나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기 때일수록 무게중심이 낮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무게중심이 낮아요. 인종적으로는 동양이 낮아요. 일반적으로는 남성의 무게중심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고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높아요. 그리고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인체의 무게중심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봐요.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우리 해부학적 자세 아까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자 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여기가 475페이지. 475페이지에는 문제를 하나 보죠. 인체 무게중심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렵진 않아요.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일정한데 인체의 무게중심은 구하기가 쉽진 않다. 운동 동작에서 계속 무게중심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 다음엔 운동하다가 보면 운동 동작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인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잘못 설명한 걸 고르랍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골반이 넓어요. 골반이 넓다라는 건 무게가 아래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물질이 아래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깨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남자보다 높다고요? 아니요, 낮아요. 답이 바로 나왔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분절은요, 인체 분절이라고 했어요. 머리, 몸통, 그리고 그 관절에 따라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독립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분절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머리, 몸통, 그 다음에 손, 하완, 상완, 그 다음에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8개로 나누는데 인체 전체의 무게중심의 위치를 수시로 변하게 합니다. 얘네 분절이 움직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을 높이고 싶으면 손을 들면 되는 거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싶으면 몸을 낮추면 되는 거죠.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서 하지장의 길이가 깁니다. 다리가 길어서 무게중심이 동양인보다 높아요. 인체의 무게중심이 높으면 불안정해져요.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뭐 세상 모든 물체가 그래요. 무게중심이 높으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차체가 높은 차들이 이렇게 전복되기가 쉽죠. 뒤집어지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인체와 평형, 빠밤. 이번엔 두 번째 강의예요. 두 번째 단원. 여기는 빌드업을 하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 가도 돼요. 인체의 평형과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인체의 평형과 안정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씨름 동작을 하고 있어요. 서로 겨루기를 합니다. 얘네가 지금
누구의 안정이 더 높은가? 라고 보면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안정성이 좀 깨져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회전시키고 있다면 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힘의 방향에 맞춰서 안정이라는 건 그리고 평형이라는 건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이죠. 저라면 그냥 여기 잡아채버릴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 삿바라고 하는 여기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확 채버리면 얘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얘라면 뒤로 밀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손을 놓쳐서 얘 밀지 못하죠, 둘 다. 그러니까 지금은 승부는 안 날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이렇게 확 잡아채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등치가 커도 넘어가요. 지금 토크가 발생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평형은 힘의 방향,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리의 모양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하는데 올바른 평형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요, 기저의 크기라고 하는데 기저의 크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을 딛고 있는 지면과 맞닿아 있는 면과 면의 크기예요. 요만큼이 이 사람의 기저예요. 기저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 기저면의 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성이 높다고는 합니다. 그건 이제 일반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저면의 크기상 이 사람의 안정성이 이 사람의 안정성보다 더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의 높이인데 이 사람의 중심은 한 요 정도에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 정도에 있겠다, 요 정도에. 근데 이 사람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 중심을 가지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의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 외력 이런 거 없고 시각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없다라고 보고 심리, 생리적 요인들도 다 이 안정성에 작용을 하긴 합니다. 아, 어지러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생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안정성 깨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안정성이란 걸 얘기할 때 아까 기저를 얘기했는데 기저의 크기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저의 크기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기저의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나 이 사람 쓰러뜨릴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깨도 이렇게 이쪽으로 끼울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저가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여기를 잡아서 돌려버리면 그냥 폭 하고 넘어지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얘는 뒤로 주저앉혀야 되는 거고요. 얘를 넘어뜨리려면 오금을 손으로 잡아주고요. 어깨로 그냥 밀어버리면 얘는 그냥 콩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저의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저의 방향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람을 넘길 이 사람 여기만 잡고 그냥 오금 잡고 쿵 밀면 넘어간다라고 보냐면 기저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기저가. 한쪽 다리가 좀 더 여기로 와 있어서 이렇게 딛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저가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 주저앉히기가 쉽고 얘는 돌리기가 쉬운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 발자국 모양에 따라서 기저의 크기만 자꾸 기저면의 넓이만 보는데 발자국의 모양에 따른 방향도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려고요. 그게 매년 저한테 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에서는 어쨌든 안정과 기저면이 넓고 기저면의 방향도 좋고 해서 안정성이 높은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엔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최소한의 안정성만 요구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정성을 깨뜨린다는 얘기죠, 이건. 뭘까요? 일부러 안정성을 깨뜨려야 되는 경우.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는요, 이렇게 서 있다가 출발하면 느려요. 그래서 일부러 안정을 깨뜨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스타팅 블록이라고 하죠. 스타팅 블록에 발을 딛고요, 몸을 앞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자세를 취할 때 엉덩이를 높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앞으로 이렇게 구를 만한 그런 상태를 갠신히 유지하다가 신호가 울리면 튀어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최소한의 안정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에서 스타트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연습이 돼서 그 사람들은 이제 준비라고 하면 그 자세를 취하는데 그 다음에 신호가 울리는 데까지 그 시간이 거의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그걸 안 불어버리면 물에 퐁 빠진다?
그거 아시죠? 부정 출발하는 사람들. 하고 퐁 빠지는 사람들. 최소한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의 유지예요. 자, 여기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우선 발을 보면 기저가 되게 좁아요. 자, 기저가 굉장히 좁아요. 기저가 좁다라는 건 안정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평균대라고 하잖아요. 체조에. 평균대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기저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게다가 뒤꿈치를 들고 팔을 들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깨져 있는 거잖아요. 무게 중심까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뻗어놨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보통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래요. 좀 좁은 길을 가야 될 때, 좁은 보도블록에서 좁은 길을 빗물 때문에 가야 될 때 팔을 자연스럽게 펼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성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관성을 높인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안정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균형 감각이 뛰어난 선수는 다양한 힘에 의해서 방해되는 자세를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조절하고 있죠. 이 같은 평형을 유지하는 저항 능력을 안정이라고 하자. 안정성이라고 하자. 높은 안정성은 선수의 자세를 방해하는 힘에 대항해서 더 많은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외력이 있겠지.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흔들릴 거고요. 여기 좁은 길에 서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바람이 부는 날 외부에서 이런 자세를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성이 많이 깨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힘을 안정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균형을 방해하는 요소로 중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다. 마찰력이 강할수록 그 안정을 유지하기가 좋죠. 근데 이제 미끄러운 얼음판이나 또 어떤 데가 미끄러울까요? 기름 같은 거 쏟았을 때, 이럴 때 엄청 미끄럽죠. 그래서 집에서 튀김 요리하면 한동안 주방이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 이런 외력들이 안정을 깨뜨린다. 서커스에서 왜 외줄타기 하잖아요. 긴 장대 들고.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게 바람이라면서요. 빌딩과 빌딩 사이에 빌딩풍이라는 게 불거든요. 그래서 빌딩 사이를 이렇게 줄로 연결하다가 사고가 나는 장면도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사람이 그냥 갑자기 훅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장대를 놓고, 장대를 붙잡고 있는 바람에, 장대를 놨어야 되는데 장대를 붙잡고 장대로 이렇게 균형을 다시 회복하려다가 그냥 똑 떨어져서 사고가 난 장면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 선수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선수의 이 자세에 사용되는 모든 합력이 0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다. 저런 경우에는. 그리고 선수가 균형을 잘 유지한다는 건 다양한 방해 요소에 맞춰서 자기를 잘 조절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에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나오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말씀해 보세요. 안정성이 높으려면, 안정성이 깨지려면 중심이 높이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넘기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들어가서 들어 올려버려야 되는 거죠. 유도도 그러잖아요. 유도도 그 몸을 붙이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넘겨버리죠. 자, 중심의 높이는 나는 안정성이 높아지려면 낮아야 한다. 기저면의 크기, 아까 기저가 뭔지 말했죠? 넓어져야 된다. 중심선의 위치는 내 몸 안에 유지되어야 한다. 신체의 중량, 무거울수록 안정성이 높다. 마찰력, 지면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이 높을수록 안정이 잘 유지된다. 외력의 운동량과 충격,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이 충격이나 운동량, 이런 것이 약하면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데, 이게 세지면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더라.
그 다음에 시각, 심리, 생리적 요소들이 다 작동해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질어질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 아들이 쫄보라 높은 데를 못 가네요. 강원도에 가면 미인폭포라고 있어요. 미인폭포. 이름도 예쁘잖아요, 폭포가.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기는 대학 때 개발되기 전에 갔는데 정말 그 소형 작은 미니 협곡, 그랜드 캐년과 같은 협곡이었어요. 그랜드 캐년을 축소판으로 가져다 놓은 것처럼 정말 무시무시했거든요. 저도 그때 거기서 폭포 밑에서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즐기다가 약간 오금이 저리는 그런 걸 경험했는데 최근에 가니까 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협곡이 쫙 뻗었어야 되는데 협곡 중간에 뭔가 건물들이 서버려서 그 옛날에 그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쫄보란 말이에요. 거기 가더니 애가 이러고 있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어지러워. 협곡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러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흔들리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러면 이제 안정성이 쉽게 깨지고, 생리적은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생리적으로 어지러워, 현기증 나 이럴 때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이따가 기출문제 하나 봐드릴게요. 왜 이게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동적이라는 걸 볼게요. 정적 안정, 동적 안정. 정적이라는 말은 정은 멈춰 있다는 겁니다. 동적이 중지되고 안정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보통 사격이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이런 종목에서 정적 안정이 유지되면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평형이 중요한 경기, 이런 경기에서 주로 요구되는 안정이에요. 육상의 스타트, 사격, 양궁의 조준 자세 같은 경우가 정적인 상태, 움직임이 없는데 안정이 유지된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중심 어디 있는 거냐면 무게중심 한 이쯤에 와 있는 겁니다. 신체 밖으로 완전히 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요만하죠?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응? 아마 중심점은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안정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넘어지죠. 안정이 깨지죠. 지금은 곡선주로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균형이 잘 유지된 상태를 동적 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중심선이 기저면은 여기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런데 밖으로 확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동작이 더 유리한 동작들이 어떤 동작이냐면 곡선주로가 있는, 코너링이 있는 이런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에선 동적 안정이 요구된다.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동적의 뜻이 뭐냐? 정적의 뜻이 뭐냐? 자, 제가 아까 드렸던 문제가 좀 깔끔하진 않았던 것 같다 라는 건데 이겁니다. 인체의 안정성하고 관련이 가장 적은 걸 고르랍니다. 적은 거. 근데 무게중심의 높이라는 거. 네,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아지고 높을수록 안정성이 깨진다 그랬죠. 근력도 작동해요. 힘이 센 사람이 안정을 잘 유지합니다. 근력만으로 버텨서 안정을 유지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저의 크기는 기저의 힘의 방향으로 넓을수록, 힘이 오는 방향으로 넓을수록 안정이 유지되다. 그리고 마찰력, 지면 마찰력이 클수록 안정성이 크다. 뭐 이랬는데, 물론 답은 요거겠죠. 이렇게겠지. 그죠? 하지만 근력도 안정성에, 제가 아는 사람은 근력이 세서 굉장히 많이 근력만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깔끔하진 않다. 저게 좀 다른 선택지를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날개 부분에 페이지 어디냐 하면 475페이지, 그러니까 3강의 첫 페이지의 날개에 국제 표준 MKS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M이라는 게 길이, K가 질량, 그리고 S는 시간을 말해요. 세크라고 보통 하죠. 세크, 미터 퍼 세크. 그러면 이제 초당 몇 미터를 갖는가,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S는. 그 다음에 중력이 뭐냐라는 얘기도 있고, 중력 가속도가 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지금 안정성에서도 혹시 놓친 게 있나 보죠. 없어요. 안정성에서 놓친 거 없고요. 마찰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마찰은 지면 마찰력을 주로 말합니다. 이 안정의 개념에서는.
네,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안정과 회전안정이라는 걸 볼게요. 선안정성. 여기서 선안정성, 회전안정성이라는 말은 앞에서부터 했던 빌드업 됐던 다 그 과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은 직선이에요, 직선. 그렇죠? 그리고 직선 운동. 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는 병진운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회전운동이라는 건 각운동, 회전운동, 각운동 이런 개념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인데 선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시키려고 할 때 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직선 운동을 난 시키려고 얘를 힘을 가했는데 얘가 꼼짝 안 해. 아니면 그 직선 운동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얘는 선 안정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럼 이제 그걸 회전 안정성이 높다라는 말에 바꿔봅시다. 뭐예요, 그러면? 얘를 회전시키려고 해. 얘를 굴리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안 구르네? 이럴 때예요.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회전시키려는 힘에 저항해서 얘가 버티고 있다. 그 버티려는 힘이 세다. 그럴 때 회전 안정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선 안정성이 높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요. 역학에선 관성이 크다. 네, 직선 방향으로의 관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관성이란 말은 현재의 운동의 상태를 계속 하려는 경향, 하려는 성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계속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이걸 막으려고 했더니 잘 안 막혀. 그래서 계속 굴러가요. 차 같은 경우에 언덕에서 계속 굴러가는 경우 관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막으려고 하면 차가 보통 한 2톤 하잖아요. 사람이 2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다치고 또 사고가 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걔는 관성이 큰 애예요. 이번엔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의 바퀴들 있잖아요. 트럭 바퀴가 사람보다 큰 것들이죠. 그게 굴러가고 있을 때 그걸 멈출 수 있을까요? 엔진 껐을 때도 구르고 있다고 쳐봐요. 그거 멈추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얘는 회전 관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다시 회전 이제 관성이 큰 경우에는 이번에는 멈춰 있는데 굴리기도 어렵거든요. 멈춰 있는데 굴리는 것도 어렵고 멈춰 있는 걸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선 안정성이 크다, 회전 안정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관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설명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선 안정성이란 뭐다? 정지해 있던 물체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외력에 힘을 줬는데, 외력을 줬는데 저항하거나 물체의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려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 관성이 크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관성의 문제구나. 관성이 높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성이 커지죠. 즉 선 안정성이 커져요. 그래서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뛰잖아요. 그러면 스타트는 느린데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도 어려워요. 멈추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끝까지 가잖아요. 자, 관성이 클수록 안정성이 증가한다. 선 안정성이 큰 경우에 빠른 속도의 반작용이 요구되는 경기에는 불가능해요. 안정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빠른 속도의 동작에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스키의 활강 시에 방향 전환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스키 날을 길게 타잖아요. 활강 경기는. 그거는 이제 직선 방향의 선 안정성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선 안정성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향 전환에는 되게 불리한 거죠. 그래서 활강은 크게 회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짧게 빠르게 이렇게 회전하고 싶으면 옛날에는 유행했는데 스케이트처럼 짧게 만드는 스키도 있었죠. 그 다음에 회전 안정성, 관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지했던 물체를 끼울이거나 뒤집거나 또는 회전시키려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에요. 회전 안정성이 큰 놈들은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퀴 같은 거 처음 굴리려면 굉장히 큰 토크가 필요하죠. 균형을 무너뜨리는 토크의 효과는요, 중력,
공기저항, 상대방이 가하는 힘 등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외력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외력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외력들 때문에 회전 안정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회전 안정성이 크려면 일단 운동선수는 몸이 좀 커야 되는 게 유리하죠. 신체가 좀 큰 경우. 그 다음에는 회전이 안 되려면 이제 지면에 바닥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몸을 펼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게중심을 바짝 낮추죠. 유도나 씨름의 자세가 아니면 스모의 자세가 그런 이유가 회전 안정성을 키우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저 스모의 대표적인 자세잖아요, 저게. 왜 저런 자세를 취하겠어요? 왜 저렇게 바짝 낮출까요? 이 자세는 일반인들이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걸요? 저는 저 자세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다리의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 자세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안정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왜?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저가 되게 넓어요, 이 사람. 자기 어깨보다 훨씬 넓잖아요. 어깨가 여기서 여기라면 어깨 넓이의 2배만큼 벌려놨어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어디쯤 있을까요? 찍으려니까 고추를 찍게 된다, 이거. 못 찍겠다. 무게중심이 이 정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게중심도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질량의 분포가 옆으로 널쩍해요. 옆으로 널쩍하다는 건 이 사람을 팽이로 그리면 이런 팽이가 된 거예요. 그죠? 널쩍한 팽이가 된 거예요. 널쩍한 팽이는 관성 높은 거 알죠? 안정성 높은 거 알죠? 널쩍한 팽이를 만든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런 팽이를 생각을 하면, 이런 팽이 생각하면 이거는 몇 바퀴 돌지 않고 그냥 폭 넘어지잖아요. 이런 팽이들은, 이렇게 생긴 팽이는 한참 돌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안정성을 높이려면, 안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한다? 무게중심을 낮춘다. 기저를 넓힌다. 그 다음에 질량의 분포를 넓게 만든다예요. 질량의 분포를 넓게 만든다. 이거는 역학의 상식이고요. 이거는 어린 시절에 팽이놀이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던 적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아시는 내용이에요. 팽이놀이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성의 주요 개념, 무게중심이 기저면에 가까울 것. 기저가 여기니까 무게중심이 가깝죠? 기저면이 넓고 중심선이 기저면의 중심에 있을 것. 딱 여기에 있네. 안정성이 높은 거죠? 안정성은 기저면과 물체의 중심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건 결국은 중심과 기저면과 중심이 멀어지게 되면 안정성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깨뜨리려면 어떻게 깨뜨려야 될까요? 뒤로 밀면 돼요. 지금 그 기저가 이렇게 형성됐으니까 주저앉히면 돼요. 아니면 주저앉히려다가 머리를 끼를 잡아당겨버리면 되죠. 밀었다가 잡아당기면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하와이 출신들이 스모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와이 선수 중에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다른 선수들을 막 이제 그 모래바닥에 패대기 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그런 동작을 되게 잘해요. 얘네는 일본 사람들은 스모를 할 때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향이 강한데 몸으로 미는 척하다가 이렇게 훅 잡아 끄니까 앞으로 팍팍 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면에서 운동에서는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철봉에 매달려도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철봉에 매달린 사람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철봉을 넓게 잡을 때 더 안정적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흔들리더라. 흔들리지 않더라.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팔이 몇 개니 너?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 사람은 안정이 쉽게 깨진다는 겁니다. 뭐 더 쉽게 매달린다, 더 어렵게 매달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몸을 흔들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기저면이 넓을 때. 안정성과 운동의 관계. 자, 외력이 없을 때 안정성을 높이려면 무게중심 낮춰라. 그동안 했던 얘기. 외력이 적을 거.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위치하는 중심선.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넓은 기저면. 무거운 중량, 높은 마찰력.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이제 이거. 그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사람 쓰러뜨리는 것만 생각하면 여긴 쉬워요.
제가 체구가 작고 몸무게가 덜 나가는데 학창 시절에 씨름을 좀 잘했답니다. 씨름. 제가 큰 애들 다 이기고 전교에서 5위권 아니었어요. 씨름으로. 큰 애들 다 이겼어요. 막 180 되는 애들도 넘기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 약점을 눈치챈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아이냐면 저는 제가 주는 힘이, 제가 가하는 힘이 약하니까 그 사람의 힘을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먼저 움직여라. 난 움직이는 방향을 봐가지고 그냥 받아쳐버리겠다. 이런 전략인데 어떤 애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움직여버리네. 얘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체구도 작고 근력도 약하니까 제가 먼저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면 꼭 눌러. 그럼 제가 엉덩방아를 펑.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이기는 애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팔의 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자마자 걔는 확 당겨버려요. 그러면 제 허리가 이렇게 딸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정이 깨져버리니까 그냥 지는 거죠. 그런 친구들 몇 명 빼고는 제가 거의 다 씨름으로는 이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씨름을 했던 생각, 아니면 누구랑 씨름한다 생각하면 이거는 되게 쉬워요. 안정성을 어떻게 깨뜨리고 안정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 많이 했던 얘기니까 요거는 넘어갈래요. 외력이 있을 때 밖에서 힘이 와. 밖에서 힘이 가해져. 그럴 때 안정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역시 무게중심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저면 위에 내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고 가급적 신체의 중앙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중심선을 맞춰놔야 돼요.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중심선을 맞춰놔야 되고요. 그리고 기저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거운 중량이어야 되고 높은 마찰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빠졌는데 힘이 가해지는, 외부에서 힘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기저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힘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이것에 맞춰서 이 사람이 자세를 취한다면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 이렇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이렇게 가해질 땐. 그러니까 기저를 힘의 방향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맞춰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옆으로 쓰러지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씨름이나 유도 하시는 분들은 힘을 이렇게 줬다 뺐다 하면서 상대방의 그 기저가 이런 모양이 되기를 원했다가 옆으로 쓰러뜨릴 거예요, 아마. 저는 씨름을 할 때 많이 그랬거든요, 예전에. 넣었다 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점점 이 다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어깨로 옆으로 밀면 그냥 퐁 넘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그러면 기저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기저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저를 계속 바꿔줘라 라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했던 얘기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날개. 별거 없어요. 최소한의 안정성만 요구하는 운동 동작들이 있는데요. 이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그 엉덩이가 지금 낮아요. 실제로는 엉덩이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요. 그 고개 빡 쳐박고 엉덩이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앞구르기가 될 정도로 높여놓고 달리기를 하죠. 수영의 출발, 단거리의 출발,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뒤꿈치를 듭니다. 그래야 쉽게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구에 서브 리시브 하는 사람들도 금방 움직여야 되니까 뒤꿈치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놓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자, 서브 리시브 자세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자, 기저면이 넓을수록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맞겠죠? 100m 크라우칭 스타트가 스타팅 블럭 밟고 있는 그 자세거든요. 엉덩이 들고 밑에. 안정성과 기동성을 모두 향상시킨다고? 말도 안 돼. 안정성을 일부러 깨는 동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을 고르면 얘는 고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안정성이 나빠진다고요? 아니요. 몸무게 무거운 사람 넘어뜨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안정성이 높거든. 그 넘어진 상태에서의 안정성이 높거든.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향상된다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이거여야 되겠죠? 날개를 보니까. 네.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이제 기저라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기저 그랬죠?
이게 이제 씨름 선수예요. 씨름 선수. 이 씨름 선수들 같은 경우에 기저를 이렇게 밟고 있다라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넘기기 쉬운 상태인데 대신에 무게중심을 낮춰놓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신체의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고 이 사람들 자체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체격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기저가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도 못 넘어뜨릴 겁니다. 가서 날아가서 부딪혀도 까딱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비슷한 체구, 비슷한 무게를 가진 사람끼리는 기저를 깨뜨리기가 쉽겠죠. 안정성을 깨뜨리기가 쉽겠죠. 근데 어쨌든 기저라는 단어만 아시면 돼요. 여기선 기저가 뭐야? 뭐 기저가 운동에 어떤 영향이 있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바닥에 신체의 중심이 미치는 면적을 의미한다. 신체와 신체를 지지하는 부분이 만나는 면이다. 그 다음에 면들 사이의 면적을 의미하기도 한다. 운동 수행에서 기저면은 인체의 안정과 매우 밀접한 영향을 가진다. 기저라는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기저의 모양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두 동작에서 안정성이 제일 나쁜 형태는 어떤 거겠어요? 그것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성이 제일 약하죠? 그죠? 이 사람 넘어뜨리기 쉽겠죠?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넘어뜨리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형태일 때 넘어뜨리려면 어딜 건드려주면 되냐면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미는 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기저가 충분히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요, 어떨 때 만드는 형태냐면 힘이 이렇게 들어올 때죠. 이렇게. 그때는 기저를 이렇게 만드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는 척 하다가 옆으로 밀어버리면 이거 폭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를 만드는 이유는 힘이 여기서 올 때라는 거고, 이 기저가 가장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저죠. 복싱도 물론 발의 모양이 약간 틀어지긴 하지만 이런 기저를 쓰고요. 태권도도 이런 기저를 만들죠. 이런 기저를. 그럼 이 기저는 이쪽에서 오는 이렇게 정면과 측면에서 오는 그런 외력의 안정성을 지키기가 조금 더 나으니까. 그렇죠. 이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으로 넘어가죠. 잠깐만요. 중심에서 쉬었다 할까? 아니다. 중심까지는 가죠. 자, 중심의 높이입니다. 지금 유도 선수 둘이 겨루고 있는 장면인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상태에선 안정성이 이 사람이 높아 보이네요. 저 사람 제대로 잡혔고 뭐 버티고는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쪽 한 손을 놓치긴 했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저 사람을 띄워놨죠, 지금 몸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렇게 버티고 밀어내려서 자기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유도에서는 바로 이런 거, 중심의 높이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씨름도 그러고. 그리고 UFC에서 태클 동작도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사람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한 요 정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높이인데, 이 사람의 중심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중심 위에 이 사람을 지금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그 안정이 쉽게 무너지겠죠. 중심의 높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스포츠에선 중심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이 단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 자, 어쨌든 안정성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중심의 높이가 인체의 안정성과 관련이 높고 동작의 분석, 기술 습득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무게중심의 높이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포츠에선 일단 무게중심을 낮추라라고 말하죠. 꼭 복싱도 그래요. 복싱 같은 경우에는 중심하고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는 중심을 이렇게 낮춰 있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무릎을 낮춰라, 턱을 묻어라, 그리고 말아라 이러죠. 말아라, 어깨를 말아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의 높이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의 중심의 높이가 아니라 이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을 지금 보죠? 이 사람의 기저는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재밌죠,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재미없진 않죠?
운동역학이 이래요. 운동역학이 왜 운동역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이 사람은 무게중심이 어디 와 있냐면 여기쯤 와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신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했고, 한 요 정도 어딘가에 있겠죠. 무게중심선은 여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데 무게중심이 몸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딱 멈추잖아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멈추면 이 사람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넘어뜨리려면 어딜 거냐면, 어딜 걸면 넘어질까? 요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넘어뜨린다. 요 다리는 놔두고 이 다리를 거는 건 의미 없어요. 저 다리가 쫓아와서 여기다가 새로운 기절을 만들지 못하게 여기를 막아버리잖아요. 이 사람 그냥 꼬꾸라집니다. 저는 사람 넘어뜨리는 것만 학교 다닐 때 씨름 재밌어갖고 그것만 연구했으니까 한동안. 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 다리를 빨리 움직여서 여기다가 새로운 기절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달리기 동작, 특히나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무게중심이 인체 바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무게중심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측면으로 그려놓으면 이 사람의 동작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되고 있겠네. 야, 한때 미대를 가려고 했다더니 그림 이따구로 그리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무게중심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요즘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몸이 U자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몸이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무게중심이 여기 인체의 바깥에 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언제나 인체의 중심선 아니면 기저면 안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나 높이뛰기 배면 자세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바를 넘기는 거죠. 몸 전체가 무게중심 전체가 위로 다 올라가지 않아도 뭐 이 바를 넘을 수 있는 거니까 몸을 U자로 말아서 자 그렇다더라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과 운동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저는 필기 전문가지 사실 실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 스포츠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제가 필기 과목을 이런 걸 공부를 해왔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실제 스포츠 현장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종목 아니면 알고 있는 스포츠 지식에 적용해 보세요. 레슬링과 유도. 이 종목들은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기절을 넓게 잡겠죠. 그 다음에 배구, 스파이크 때릴 때를 보세요. 배구에 스파이크 때리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뛰어 올라가잖아요. 아, 이제 조금 더 그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뛰어 오르죠. 그런데 이럴 때 팔을 위로 올리죠. 그리고 다리를 쫙 뻗죠. 이렇게 달려와서 때리는데 이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은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유리한 종목이죠. 농구의 수비 자세. 자, 무게중심을 발 뒤쪽 가장자리에 둡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서 있냐면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둡니다. 이제 허리를 너무 크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여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다가 빼앗겼을 때 바로 이렇게 자세를 바꿔서 그래서 뒤쪽으로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무게중심을 약간 뒤쪽으로 뽑아 놓습니다. 높이뛰기 선수의 배면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봤으니까 이건 말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단거리 달리기 크라우칭 이것도 조금 아까 봤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무게중심을 조절하는 것은 스포츠마다 다르다. 어떤 종목은 무게중심을 높이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무게중심을 낮추고 어떤 종목은 그 기저면 안에 그 중심선 안에 무게중심을 놓으려고 하고 어떤 종목은 신체의 중심선 바깥쪽으로 무게중심을 놓기도 한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무게중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네, 어쩌네 라는 개념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건 몇 번 문제지?
네. 이게 478에 있네요. 제가 뒤에까지 설명하고 지금 478로 왔습니다. 478의 4번 문제인데,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해보자.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것은이에요. 여기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자, 높이뛰기에서 바를 효과적으로 넘기 위해서 배면뛰기 기술을 구사합니다. 배면뛰기는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무게중심을 몸 밖으로 뽑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엔 이거는 맞는 거네. 그 다음에 레슬링 선수가 안정성 증가를 위해서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단거리 크라우칭 스타트에서 빠른 출발에서 무게중심을 낮춰버린다고요? 그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안정성이 높으면 빠른 출발에 방해가 되는데 이건 바보죠? 크라우칭 선수들은 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무게중심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중심선이 여길 텐데. 그래서 금방 이 안정성을 깨고 튀어나가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배구의 스파이크 때 타점 높이려고 무게중심을 높이는 거죠. 높이 뛰어 오르려고 무게중심을 높여놓는다. 자, 그러면 3번이 틀렸구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e스포츠와 관련한 상황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운동만 해서 필기는 자신이 없고 필기 공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러면 이제 여기선 변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만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은 저보다 잘해야지. 운동에 대한 개념은 저보다 잘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어때요? 역학할 만해요?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안 어렵죠? 재밌죠? 역학 그래요. 왜 역학을 싫어하나 몰라. 역학은 이렇게 재밌답니다. 그리고 역학이 이렇게 쉽게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잘해서 그래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